변호사 사무실의 형광등은 너무 밝았습니다. 서연은 그 빛 아래서 서류를 읽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정우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째였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물품입니다. 변호사가 건넨 것은 낡은 열쇠 하나와 봉투였습니다. 서연은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봉투 안의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 서연은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정우의 필체였습니다. 평소처럼 반듯하고 조용한 글씨체였습니다. 열쇠가 어디 건지 아십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원도 배굴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결혼 초 정우는 단 한 번 그곳을 언급했습니다. 배굴리 옛집엔 절대 가지 마. 서연이 이유를 물었을 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 다정하던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냥 약속해 줘. 거긴 안 돼. 서연은 그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무언가를 숨긴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것이 위험이 아니라 상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25년간 지켜졌습니다. 배골리는 대화에서 사라졌고 서연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서연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봄의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엄마, 뭐 받았어? 딸 지은이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서연은 열쇠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쇠 하나.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28 대학원을 다니는 딸은 아버지를 닮아 조용했습니다. 어디 거야? 강원도. 아빠가 가지 말라던 곳.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가지 마. 아빠가 그랬잖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 속 편지를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은 한참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택하래. 뭘? 나도 모르겠어.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처음 느끼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5년을 떠올렸습니다. 정우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다정했고 책임감 있었으며 서연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의 눈빛 깊은 곳에 닿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않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녀는 그 경계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떠났고 경계는 남았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정우의 책상 위엔 아직 그의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와 장부,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서연은 낡은 지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강원도 배굴리 그곳에 빨간 펜으로 작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도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서류를 정리하고 조문객을 응대하면서도 그녀는 계속 참아왔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혼란도 모두 미뤄두었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고인의 유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먼저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이틀 정도 다녀올게.
혼자. 응. 지은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서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야. 알아야 할 것 같아. 지은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가 뭘 숨긴 것 같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인지, 비밀인지, 아니면 선물인지. 가봐야 알 것 같아. 서연은 차를 몰아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배굴리를 입력했습니다.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아파트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거긴 절대 가지 마.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우야. 이젠 내가 선택해야 할 것 같아. 그녀의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배골리까지 남은 거리 47km. 서연의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지된 장소가 처음으로 가능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배골리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좁은 시골길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5월의 초록이 눈부셨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위치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마당, 새로 칠한 울타리, 손질된 정원, 낡은 농가의 뼈대 위에 새 삶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고 우편함엔 먼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집안은 햇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창문은 크고 넓었습니다. 나무 바닥은 윤이 났고 벽은 하얀 페인트로 새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낡은 석가래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아래 공간은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충전기가 꽂혀 있었고 화면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켜주세요, 정우.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서연에게 하루 하나씩. 폴더 안에는 15개의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 정우는 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창문, 같은 빛. 그는 카메라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아. 여기까지 왔구나.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해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게 비겁하다는 거 알아. 그런데 살아서는 말할 수가 없었어.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나 췌장암이었어. 3년 전에 진단받았어. 수술도 했고 항암도 했어. 그런데 재발했고 6개월 전부터는 치료를 중단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물을 거야. 말하면 내가 간호하려 할 거 알았어. 내 삶을 포기하고 나만 바라보며 살 거 알았어. 난 그게 싫었어. 우리 마지막 시간을 병실이 아니라 집에서 평범하게 보내고 싶었어. 화면 속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3년 동안 준비한 곳이야. 내가 혼자가 됐을 때 숨 쉴 수 있는 공간. 도망칠 수도 있고 시작할 수도 있는. 정우가 다시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봐. 천천히. 급하게 알 필요 없어. 난 이미 떠났으니까.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분노와 감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는 원망과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서연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서재가 있었습니다. 책장엔 서연이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새 노트와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은 깨끗했고 냉장고엔 생수와 기본 식재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침실 옷장엔 서연의 옷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이즈도 맞았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풀냄새와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곳에 서연의 삶을 준비해뒀습니다. 도망도 재출발도 가능한 공간을. 서연은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슬펐습니다. 혼자 아파하며 이 모든 걸 준비한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SUV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정우의 형 박정호, 동생 박정민, 그리고 사촌 박재석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여기 계셨네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놀람보다 불편함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여길?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열쇠 받으셨다고. 정민이 끼어들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비켰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짧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야, 정우 형이 여기 돈 꽤 쏟았네. 재석이 말했습니다. 리모델링만 해도 몇 천은 들었겠어. 정우가 테이블 위 노트북을 보며 물었습니다. 형수님 형이 뭐 남긴 거 있어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게 뭐예요? 우린 가족인데. 정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그들이 집이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선은 창밖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우가 서연 앞에 앉았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땅 개발 얘기 나온 거 아세요? 몰랐어요. 배굴리 일대가 전원주택지구로 지정됐어요. 6개월 전에 땅값이 3배 올랐어요. 재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개발 계획서예요. 이 땅 평수가 800평인데 지금 시세로 최소 8억이에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형이 이 땅 혼자 산 거 아니에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원래 아버지 명의였어요. 형이 상속받을 때 우리도 동의했고. 그런데 이렇게 개발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정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여기서 사실 거 아니잖아요. 팔아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형 빚도 있을 텐데.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빚은 없어요. 그래도 현금화하는 게 나아요. 형수님 혼자 관리하기도 힘들고. 생각해 볼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정우가 남긴 공간이 갑자기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치유의 장소가 아니라 갈등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2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마 형들이 찾아왔을 거야. 땅 얘기하러. 서연아, 놀라지 마. 이미 예상했어. 서연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서류는 서재 서랍에 있어. 내 이름으로 된 토지 매입 계약서, 리모델링 영수증, 전부 다. 정우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 그들이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지켜야 하는지. 천천히 생각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을 위한 배굴리 기록. 서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송금 내역,
형제들과의 과거 상속 합의서까지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이 싸움을 예견했고 서연이 혼자서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뒀다는 것을. 서연은 파일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 어두워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서연이 선택해야 할 전장이었습니다. 서연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백올리는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사흘 뒤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부동산 중개인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조건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언제까지요? 개발 일정이 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현실을 보셔야죠.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귓가에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현실, 감정. 서연은 자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몰랐습니다. 주말, 지은이 집에 왔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백울리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큰아버지가 나한테 연락했어.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엄마 혼자 결정하기 힘들 거라고. 내 생각도 들어보고 싶다고.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정우의 문자였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지금 힘드실 거야.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줘야 해. 8억이면 너 유학도 보내고 엄마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어. 서연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아, 넌 어떻게 생각해? 지은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엄마, 아빠가 왜 그 집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는지도. 아빠가 숨긴 게 너무 많아. 병도, 집도, 돈도. 엄마는 화 안 나?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나. 많이. 그런데 동시에 고마워. 그게 이상하지.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버지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아. 엄마 혼자 관리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돈도 필요하고. 서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시간 좀 줘. 엄마도 정리 중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남긴 영상을 하나 더 봤습니다. 5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서연아, 형들이 지은이한테도 접근할 거야. 정우는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흔들릴 수도 있어. 아빠가 왜 이랬냐고, 엄마는 왜 고집 부리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 화면 속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지은이도 시간이 필요해. 아빠를 이해하는데, 엄마를 믿는데. 정우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 넌 25년 동안 우리 가족 지켰어. 조용히, 단단하게. 이번에도 할 수 있어. 서연은 화면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정우에게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이번 주 금요일에 개발 설명회가 있어요. 같이 가시죠. 설명해요. 백울리 개발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랑 투자자들 모이는 자리예요. 형수님도 토지 소유자니까 참석하셔야죠.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안 가시면 손해예요. 개발 조건 협의하는 자리거든요.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금요일 정우와 정민이 서연을 태우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정민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회의에서 개발 동의서 받을 거예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제가 결정을 아직. 형수님, 다른 주민들 다 동의했어요. 형수님만 빠지면 개발 자체가 무산돼요. 정우가 부드럽게 거들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개발되면 보상금도 더 받으시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백올리 주민들, 부동산 중개인, 개발업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우와 정민이 양옆에 자리했습니다. 개발업체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감도, 예상 수익률, 분양 계획,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주 17명 중 16명이 동의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동의해 주시면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담당자가 서연을 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박정우 씨, 부인이신 이서연님, 오늘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을 좀 더. 옆에서 정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양반, 왜 혼자 안 하시는 거요? 우리 다 동의했는데. 개발 안 되면 우리 땅값도 안 오르잖아. 목소리들이 커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결정 못 하겠습니다. 정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미안해요. 다음에 다시.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우가 따라왔습니다. 형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뭘 준비해요? 서명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인내심이 사라진 걸 봤습니다. 형이 형수님한테 그 집 남긴 게 이런 식으로 쓰라고 남긴 거 아니에요. 팔아서 편하게 사시라고 남긴 거예요. 그건 오빠 생각이에요. 형수님은 감정적이세요. 현실을 모르세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실이 뭔데요? 혼자서는 못 지켜요. 그 집도 그 땅도. 정우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싸움의 언어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25년 동안 아내였고 어머니였습니다. 협상하거나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혼자였고 싸워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큰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오늘 회의에서 엄마가 거부했다고. 응. 엄마, 정말 안 팔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뭘 지키려는 건지 모르겠어. 아빠는 이미 없잖아.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6번째 영상을 켰습니다. 화면 속 정우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촬영 날짜는 사망 한 달 전이었습니다. 서연아, 힘들지? 정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해 안 해. 내가 너한테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남긴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이건 땅 싸움이 아니야. 내 삶을 내가 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야. 정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형들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 혼자서는 못 지킬 거라고 생각해. 근데 서연아, 넌 약한 적이 없어. 그냥 조용했을 뿐이야. 화면 속 정우가 다시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이제 조용하지 않아도 돼. 내가 원하는 걸 말해도 돼.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한참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파일을 꺼냈습니다. 정우가 남긴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송금 내역, 그리고 형제들의 과거 상속 기록. 서연은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싸울 수 있다고.
이기지 못해도 지키지 못해도 최소한 자신의 선택은 할 수 있다고. 월요일 아침 서연은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배굴리에서 만나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서연은 그 주 내내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토지 매입 계약서, 정우 이름으로 된 송금 내역, 리모델링 영수증.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 땅은 정우 개인이 산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의 과거 상속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은 이미 각자 몫을 받았습니다. 정우는 서울 아파트, 정민은 현금, 정우는 배굴리 땅. 합의서에 서명도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주장이 아니라 근거를. 정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구조를 봐. 금요일 저녁 지은이 집에 왔습니다. 서연은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지은아, 앉아봐. 지은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정우의 7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정우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혼란스럽다는 뜻이겠지.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왜 병을 숨겼는지, 왜 집을 만들었는지 이해 안 될 거야. 나도 알아. 정우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지은아,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야. 누가 너를 지켜주느냐, 누가 너를 믿어주느냐. 그게 진짜 가족이야. 엄마는 평생 우리를 선택했어. 이제 내가 엄마를 선택할 차례야. 엄마 편에 서줘. 엄마는 약하지 않아.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서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넌 흔들릴 수 있어. 나도 흔들렸어. 엄마는 뭐 할 거야? 내일 큰아버지들 만나. 그리고 말할 거야. 이 땅은 안 판다고. 지은은 서연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자. 아니, 너랑 같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가자. 토요일 오전 서연과 지은은 배굴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 무서워. 엄청. 그런데 왜? 서연은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안 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지은은 엄마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골리 집 앞에 정우와 정민, 재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서서 땅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결론 내리셔야죠.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서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우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형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려고요. 제대로. 서연은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합의서예요. 오빠는 서울 아파트, 정민 씨는 현금 2억, 정우는 이 땅. 세 분 다 서명하셨어요. 정민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죠. 어떻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땐 이 땅이 가치가 없었어요. 지금은 8억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치를 올린 사람은 정우예요. 서연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영수증이에요. 3년 동안 4천만 원 들었어요. 설계비, 인건비,
자재비 전부 정우 통장에서 나갔어요. 개발지구 지정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정우가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랑 협의하고 군청에 민원 넣고 개발 신청서 작성한 결과예요. 서연은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우의 필기가 빼곡한 기록지였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땅은 오빠들 거 아니에요. 정우가 혼자 가꾼 거예요. 시간도, 돈도, 노력도 전부 정우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저한테 남긴 거예요. 팔라고 남긴 게 아니라 살라고 남긴 거예요. 재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좀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은 재석을 보았습니다. 가족이면 조문이라도 오셨어야죠. 장례식 끝나고 일주일 만에 오셔서 땅 얘기부터 하셨잖아요. 재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우릴 적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냥 선 긋고 싶어요. 서연은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 땅은 안 팔아요. 개발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할 거예요. 오빠들이 동의 안 하시면 개발 안 해도 돼요. 형수님 혼자 뭘 할 수 있는데요? 모르죠. 그래도 제 선택은 제가 해요. 정민이 비웃었습니다. 이거 형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영상으로? 맞아요. 정우가 가르쳐 줬어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라고, 제 권리를 지키라고. 서연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걸 말하려고 불렀어요. 더 이상 협상 없어요. 이 땅은 제 거예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정우가 일어섰습니다. 정민과 재석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고집대로 하세요. 우린 손 뗄게요. 그러세요. 서연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가려는데 정우가 돌아섰습니다. 형수님, 형이 이렇게까지 준비한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후회 안 하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떠났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자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떨고 있어. 응, 무서웠어. 서연은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해냈어. 지은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멋있었어. 서연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강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8번째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 속 정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여기까지 왔구나. 해냈지? 서연은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겠어? 너 약하지 않아.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정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 집은 내 시작이야. 끝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천천히. 내 속도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여름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할 거야?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글 쓸까봐 오래전에 쓰고 싶었던 글, 어떤 글? 내 이야기.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겠다. 나도 읽고 싶어. 서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백올리는 더 이상 금지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서연이 선택한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백올리와 서울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일주일은 서울에서, 주말은 백올리에서.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집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서연은 흙을 만지며 처음으로 계절을 느꼈습니다. 서재 책상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정우와의 25년, 혼자가 된 이후의 시간, 배굴리에서 발견한 것들, 천천히 한 문장씩 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이 친구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하룻밤 자도 돼. 그럼 방 2개 있어. 친구들은 마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 공기 완전 좋다. 여기서 글 쓰신다면서요? 진짜 집중 잘 될 것 같아요. 서연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을 싸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식탁에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부터 여기서 일주일에 이틀 일할까봐. 여기서? 응. 원격 근무 가능하다고 했어. 서울 공기 나쁘고 집중도 안 돼서. 서연은 웃었습니다. 좋지. 같이 있으면. 지은은 엄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미소였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믿음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9월 초 서연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우였습니다. 형수님, 제가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배굴리로 오세요. 다음 주 토요일 정우가 혼자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우는 한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형수님한테 너무했어요. 형 장례도 제대로 안 치르고 땅 얘기부터 했죠.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형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겼다는 게, 동생인데 믿지 않았다는 게,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형수님 보면서 알았어요. 형이 남긴 건 땅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거. 형수님한테, 정우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형이 형수님 믿었던 거 이해해요. 형수님 강하세요.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인 줄. 형이 알았나 봐요.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도와줄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진심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우가 떠난 뒤 서연은 정우의 마지막 영상을 켰습니다. 15번째 영상. 그동안 보지 못하고 남겨뒀던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 정우는 많이 수척했습니다. 촬영 날짜는 사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서연아, 마지막 영상이야. 정우는 힘들게 웃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건 내가 이겼다는 뜻이야. 형들한테도, 두려움한테도.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너무 많은 걸 숨겼지. 경도, 계획도, 내 마음도.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말하면 내가 나를 간호하느라 너를 잃어버릴까봐 무서웠어. 나는 내가 나 없이도 너로 살았으면 좋겠어. 서연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집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도망칠 수도 있고 시작할 수도 있는. 정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연아,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50대는 시작이야. 너를 위해 살아.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이서연으로. 정우가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사랑해, 서연아. 항상 사랑했어.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땐 아프지 않고 살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과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10월이 되자 배골리는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연은 마당에 벤치를 하나 놓았습니다. 그곳에 앉아 차를 마시며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댁이 그 유명한 작가 부인이시라며요. 유명하진 않아요. 아니,
선생님이 글 쓰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마을회관에서 글쓰기 교실 하나 열면 어떨까요? 어르신들이 자서전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해볼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장님이 돌아간 뒤 서연은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또 생겼습니다. 11월 어느 저녁 지은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젊은 남자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저녁 먹었어요? 아직이요? 서연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지은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뭐가? 아빠 없이 이런 자리 처음이잖아. 서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빠 없어도 우리 살잖아. 지은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포기 안 해줘서. 나도 고마워. 내 편 돼줘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서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서연은 책 한 권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배굴리에서였습니다. 정우와의 25년, 혼자가 된 이후, 싸우고 이기고 시작한 이야기.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출간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2월 31일 서연은 배굴리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야, 잘 지내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연은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썼습니다. 2026년 이서연의 시작. 이듬해 봄 책이 출간됐습니다.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읽은 사람들은 깊은 감상을 남겼습니다.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혼자가 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서연은 그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회관 글쓰기 교실은 10명으로 시작해 20명이 됐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처음으로 시를 완성했습니다. 60대 할아버지가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웠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어느 5월의 오후 서연은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행복해?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아빠 생각나? 매일. 그런데 이제 슬프지만은 않아. 고맙기도 하거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아빠가 엄마 남겨준 것 같아. 뭘? 선택할 수 있는 힘. 서연은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맞아. 그게 제일 큰 유산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초여름 바람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이제 압니다. 배굴리는 정우가 남긴 땅이 아니라 서연이 선택한 삶이라는 것을. 금지된 장소가 자유의 공간이 됐습니다. 과거의 상처 위에 현재의 선택이 서 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텃밭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위한 글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한 문장입니다. 서연은 펜을 듭니다. 그리고 씁니다. 나는 이서연입니다. 52살. 작가. 배굴리에 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문장이 흐릅니다. 인생도 흐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유산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만든 삶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